네, 오늘 강의는 바로 샘플링 검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검사는 샘플링 검사와 전수 검사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고요. 이 검사라는 의미는 결국 품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특성에 대한 측정입니다. 결국 검사 이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 즉 모든 우리가 측정해야 될 대상을 다 할 것이냐에 대한 전수 검사와 어느 정도 샘플, 즉 시료를 뽑아서 그것만 측정을 해서 그리고 전체를 판단할 것이냐는 샘플링 검사,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일단 비파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전수 검사라고요. 그 다음 검사 항목 및 검사 비용이 적은 경우에 전수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파괴되는 거는 결국 검사를 전체를 다 하면 뭐 남는 게 없으니까 전수 검사를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비파괴된 검사를 하는 게 전수 검사고, 두 번째는 전수 검사를 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에는 전수 검사를 할 수 없고 샘플링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 항목 및 검사 비용이 적은 경우에는 전수 검사를, 이 두 개가 엔드 조건으로 같이 되었을 때 전수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메인 주제인 샘플링 검사는 로트로부터 샘플을, 즉 시료를 우리가 측정할 어느 정도의 양을 추출을 하여 검사하고 그 결과를 미리 정해둔 판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비교해서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하는 하나의 절차가 바로 샘플링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트라는 거는 그 어느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뭐 부품, 예를 들면 뭐 볼트나 너트 같은 걸 생각하시면 뭐 100개의 볼트가 하나의 로트로서 생산된다 하면 100개가 하나의 로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100개 뭐 또는 뭐 20개 뭐 1000개 그 전체가 한 단위인 로트에서 몇 개, 즉 뭐 10개를 뽑든지 20개를 뽑든지 하는 어떤 샘플들을 뽑아서 판정 기준이 합격 불합격을 정하는데, 그 로트 전체가 다 이제 합격이 되고 불합격이 되는 그런 걸 검사하는 게 바로 샘플링 검사가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부적합품이 섞여도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즉 불량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 샘플링 검사는 어느 정도 불량품이 있어도 합격이 될 수도 있고, 그 로트 전체가, 또는 그 불량품이 몇 개 되지 않지만 불합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합격 기준에 따라서, 판정 기준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샘플링 검사 같은 경우에는 불량품이 좀 있어도 한계가 없다. 다음 검사 항목이 너무 많아서 전수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예요. 아까 앞에 나온 것처럼 검사 항목이 적은 경우에는 전수 검사 가능한데, 이처럼 검사 항목이 너무 많아서 다 할 수 없을 때는 샘플을 추출을 해서 뽑아서 하는 샘플링 검사가 합니다. 그 다음 검사 비용을 적게 하는 편이 이익이 되는 경우, 검사 비용이 적게 드는 경우, 아까 앞에처럼 전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비용이 적어야지만 하는데, 당연히 샘플링 검사는 검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되면 전수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샘플링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생산자에게 품질 향상에 자극을 주고 싶을 때 샘플링 검사를 합니다. 샘플링 검사를 적용하는 것은 결국 파괴 검사를 요하는 제품의 품질 검사, 즉 파괴가 되기 때문에 몇 개 샘플을 뽑아서 그걸 파괴시켜서 전체를 합격할 것이냐 불합격시킬 것이냐 결정할 때, 검사에서 불량품의 합격으로 인한 비용이 전수 검사의 비용보다 더 적을 경우, 당연히 불량품의 합격이 되어서 소비자에게 클레임이 걸려왔을 때에 드는 비용, 그 비용이 전수 검사의 비용보다 적을 경우에는 당연히 샘플링 검사를 하는 게 낫겠습니다. 유사한 품목이 많기 때문에 굳이 전수 검사를 안 하더라도 샘플링 검사로서 전수 검사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 유사한 품목이 많은 경우, 그 다음 검사가 자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뭐 수동이라든지 유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측정 시스템을 가지게 되면 전수 검사가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샘플링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전제 조건이 있는데 샘플링 검사는 첫째, 한 부품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제품이 로트로서 처리될 수 있을 것. 여기 로트는 아까 잠깐 얘기한 대로 어느 한 부품을 만드는데, 제품을 만드는데 그 부품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완제품일 수도 있는데, 하나에 몇 개가, 즉 N개 이상이 들어가 있는 한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로 되어 있는 경우에
샘플을 뽑아서 우리가 판정 기준에 따라 합격할 거냐 불합격할 거냐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품이 로트 단위로서 되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랜덤하게 취할 수 있는 것. 이건 당연한 얘기처럼 치우치지 않고 정확도와 정밀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랜덤하게 샘플링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품질 기준이 명백해야 된다는 것은 합격 불합격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어떤 값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뒤에 다음 강의에서 얘기하겠지만 판정 불량품의 개수가 몇 개 이상 몇 개 이하 이렇게 품질 기준이 명백하게 정해지는, 즉 개수에서 정해지든지 아니면 어떤 확률에 정해지든지 하는 것들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 다음 계량형 샘플링인 경우에는 특성치의 분포를 대략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 얘기는 약 계량치 같은 경우에는 정규 분포를 약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만 샘플링 검사를 가능하게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규 분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 샘플링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형과 계량형으로 샘플링 검사를 나눌 수가 있는데, 개수형 같은 경우에는 부적합품수 또는 부적합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적합품수는 그냥 불량품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량품 개수. 부적합수는 불량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적합품수는 개수 하나하나에 어떤 불량이 나왔을 때 하는 얘기고요. 부적합수는 어떤 한 단위에 몇 개의 불량이 되어 있는지, 100개, 10개의 납땜 중에 2개가 불량이 되면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럴 때 부적합수로 하는데, 불량률을 가지고 n을 곱했을 때, 즉 개수를 곱했을 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계량형은 특성치 앞에 이 같은 경우인데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보고 하는 게 바로 계량형 샘플링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샘플링 검사를 하게 되면 장점과 단점이 나오는데, 장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점을 보게 되면 당연히 검사 인력, 검사 비용이 줄어든다. 그 다음 검사 대상의 가다로 인한 피로와 근태에 의한 오류를 줄일 수 있다. 그 다음 검사에서 불합격은 제조업자에게 품질 향상에 대한 동기부여가 된다. 그래서 샘플링 검사의 장단점 이렇게 해서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외에 대한 다른 장점이 더 있으면 더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 오류를 줄여준다는 거. 그 다음 품질 향상을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이 세 개가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점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 로트, 즉 예를 들어 100개에 있는 어떤 부품을 검사를 하는데 10개를 뽑았는데 그 10개에서 우리가 판정 기준이 만약 2개 이상이면 전체를 불량으로 본다. 그러면 만약 3개가 나오면 이 100개가 전체가 다 불량으로 처리돼서 폐기가 됩니다. 또는 재가공이 되든지 그렇게 되는데, 그 말은 결국 이 첫 번째에 있는 얘기와 같습니다. 나쁜 품질의 로트를 합격시키고 좋은 품질의 로트를 불합격시킬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결국 샘플링 검사는 샘플링한 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샘플링한 그 안에서만 불량품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결국 나머지 다 합격품이라도 전체를 다 불량품으로 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효율적인 샘플링 검사를 계획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즉 더 정확한 그 로트 전체를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이 샘플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측정 기준에 맞춘 판단을 하기 위해서 샘플을 몇 개를 더 뽑을 것이냐, 또는 합격 판정 개수 같은 거를 몇 개로 정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 왜 단점이 더 찾아보시고 있으면 이 샘플링 검사에 대한 장단점을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것이 이 샘플링 검사의 장단점과 함께 검사 특성 곡선이 되겠습니다. OC 곡선이라고 하고요. 로트의 불량률과 해당 로트가 샘플링 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을 확률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 이게 바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에 이게 나온 게 이제 개념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불량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P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 합격 판정을 받을 확률, 이거는 합격 판정을 받을 확률 같은 경우에는 LP로 표현을 하는 이 곡선이 바로 OC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OC 곡선을 그리게 되면 이쪽이 바로 LP, 즉 합격 판정을 받을 확률입니다. 확률이 계속 올라가서 이쪽은 100% 무조건 합격을 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 이쪽은 바로 P, 다시 얘기를 하면 불량률이 되겠습니다. 즉 불량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합격이 얼마만큼 되느냐 나타내는 곡선이 바로 검사 특성 곡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의 기본적인 그림 패턴이 나오는데 이쪽은 100% 무조건 전체가 다 합격, 즉 불량률을 0으로 뒀을 때, 즉 개수를 어떻게 몇 개를 뽑아도 전체가 다 100%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OC 곡선에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두 가지가 바로 앞에 한번 배웠던 것인데 알파와 베타가 나옵니다. 알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생산자 위험이라고, 베타는 소비자 위험이라고 우리가 줍니다. 그러면 생산자 위험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알파로 두는데 그 다음 소비자 위험 베타 같은 경우에는 이 점을 베타로 둡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면 알파는 이 확률이 이 전체 합격 판정을 받을 확률이 2 이상, 즉 곡선에서 이 위에 왔을 때는 사실은 불합격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합격에 들어가는 건데 불합격도 가능하다. 그래서 알파의 생산자 위험은 합격이 된 제품을 불합격 처리해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값은 보통 1 마이너스 알파, 즉 100%에서 알파만큼 뺀 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같은 경우 베타는 베타의 선을 보면 여기가 만약 0.1 이렇게 치면 10%, 즉 다시 얘기하면 불합격인데 합격을 될 확률이 10%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불합격이어야 되는데 합격이 가능한 확률, 그게 10%도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소비자가 제품을 샀는데 이게 불합격된 제품을 산 겁니다. 그 확률도 10%를 가지고 있답니다. 뒤에 샘플링 검사의 하나인 규준형 1회 규준형 샘플링 검사에 들어가면 이 알파 값과 베타 값을 정해놓고 그 안에 얼마만큼 합격 판정 개수가 있냐를 가지고 샘플링을 해서 이 로트를 합격을 할 것이냐 불합격할 것이냐를 정하게 됩니다. 이 OC 곡선에서 이렇게 알파와 베타를 정해주면 그 안에 있는 어떤 값을 취하게 되면 여기가 만약에 PX라고 치면 이 불량률에 대해서 합격할 확률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베타에 의해서 이 정도는 소비자가 위험에 될 수도 있다. 즉 불합격인데 합격이 될 확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점을 P0라고 많이 두고요. 그리고 이쪽을 P1이라고 둡니다. 여기서 나오는 변수 크게 알파, 베타와 그 다음 P0와 P1, 이거는 불량률인데 둘 다 이거 P0는 알파에 대한 불량률이 되겠고 P1은 베타에 대한 불량률이 되겠습니다. 즉 불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소비자가 어떤 불량된 제품을 받을 확률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불량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가 좋은 제품을 가질 확률이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합격된 제품을 불량으로 처리할 수, 합격된 제품을 불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알파와 베타는 서로 반대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위에 그림을 그리려고 한 거고요. 그러면 검사 특성 곡선에 대한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검사 특성 곡선에 는 크게 세 가지 변수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들어가는 게 n. n은 결국 로또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로또의 크기가 되고요. 그 다음 나오는 n은 샘플 크기. 그 다음 나오는 c는 합격 판정 개수입니다. 즉 우리가 몇 개 뽑을 것이냐에 대한 어떤 샘플 크기 n을 해서 거기에 c가 합격 판정 개수라는 얘기는 뭐 2개 또는 3개, 2개 이상이다. 2개 이상이면 불합격. 그러면 1개가 나오면 그 로트는 다 합격이 되는 거고 2개가 넘어버리면 불합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크게 시험 문제도 잘 나오고 하니까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C와 N, 즉 샘플 크기와 C, 합격 판정 개수를 딱 고정을 시켜놓고 N만 한번 로트의 크기가 얼마 클 때마다 어떻게 변화에 대해서 한번 보면 그렇게 N이 OC 곡선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로트의 크기가 샘플 크기보다 10배 이상이면 생산자 위험을 작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샘플링 방식이 가능한데 보통 이 N이 변할 때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진 않습니다. N이 지나치게 크게 설정을 하면 불합격에 따른 상대적 위험률이 너무 크므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로트 크기가 100개인 단위하고 1000개의 단위가 있는데 거기에서 합격 판정 개수가 2개로 봤을 때 만약 3개, 불량이 3개가 나오면 100개를 다 없애야 되고 1000개도 1000개를 다 없애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N이 변할 때 C를 고정시켜 놓고 영향은 높지만 굳이 N을 너무 크게, 즉 로트의 크기를 너무 크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 특성 곡선 첫 번째 성질 N이 변할 때에 대한 그래프를 잠깐 표현을 하면 여기도 똑같이 LP가 되겠고 여기가 P 불량률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N과 C에 관련돼 가지고 이 세 개에 대한 값으로 하나 어떤 걸 표현했을 때 로트의 크기가 크다고 해서 엄청 늘어나고 그리고 많은 변화가 느끼고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곡선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퍼센트 샘플링이라고 즉 비례로 하는 샘플링 방법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n과 n 즉 라지 n과 스몰 n에 대한 비율로 어느 정도 나타내는 겁니다. OC 곡선의 기울기가 급해지면 샘플링 검사의 판별 영역이 좋아지나 로트의 크기가 변함에 따라 품질 보정의 정도가 달라지므로 일정한 품질의 보정을 거둘 수가 없다. 즉 n과 n의 차이에 의해서 많이 변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제대로 된 품질에 대한 보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n이 증가하는 비율만큼 샘플링의 정도가 향상되지는 이것도 않습니다. 이에 대한 예를 하나 또 그림을 그려보면 P라고 주면 이 같은 경우에 보통 일단 기본부터 하나 하면 이 같은 경우에 로트의 크기를 100이라 두고 그 다음 샘플의 크기를 한 10개로 뒀을 때 합격 판정 개수 C가 1일 때 이거를 기본으로 봤을 때 만약 N을 1000으로 두고
그러면 비례, 즉 이 퍼센트 샘플링은 n에 대한 비례로 나타나기 때문에 얘가 10배가 되기 때문에 곱하기 n도 결국 10배, c도 10배가 됩니다. 이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뭐 쭉 떨어지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뭐 그려질 수가 있는데, 결국 이런 비례로 하기 때문에 이 값들이 항상 품질에 대한 보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퍼센트 샘플링, 즉 비례로 하는 이 샘플링에 대한 이 값은 오시곡선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 비례로 되기, 특히 이 지금 아래쪽 이 부분이 더 좋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생산자 위험은 생산자 위험은 비슷한데 소비자 위험이 한참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더 좋긴 한데, 그 이유는 당연히 샘플링에 대한 크기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샘플 크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소비자 위험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국 품질 일정하게 우리가 뭐 합격 판정 기준으로 봤을 때 좋다고 볼 수 없어서 퍼센트 샘플링은 그렇게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앞에 두 개는 그렇게 샘플링에 대한 오시곡선, 즉 검사 특성 곡선에 있어서 두 개는 크게 좋은, 첫 번째 거는 별 영향이 없고 라지 n만 로트의 크기를 크게 했을 때는 별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비례로 했을 때는 품질 우리가 판정하는 기준이 정확하게 명확하지 않아서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번에 지금 얘기하는 이 두 개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문제도 뭐 잘 나오고 그리고 중요합니다. 자, C와 N 로트의 크기와 합격 판정 개수는 고정, 즉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N만 변했을 때입니다. 즉 샘플의 크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검사를 하는 샘플의 크기를 크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면 n이 증가할수록 오시곡선의 기울기가 급격히 변하며 소비자 위험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 품질이 나쁜 로트가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적어지며 합격시키고 싶은 로트 쪽에서의 불합격 확률은 변화폭이 크지 않다.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소비자 위험을 많이 감소시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이 변한다. 이 검사 특성 곡선의 성질을 보게 되면 똑같이 LP라고 두고 합격 확률입니다. 그 다음 P 불량률을 했을 때, 자, n이 만약에 n의 처음을 n을 1로 했을 때 만약 n이 5가 된다. 이 경우에는 n 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n을 10으로 했을 때는 더 줄어들 거고, n이 뭐 100으로 하게 되면 거의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앞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베타 값을, 즉 소비자 위험 베타 값을 보게 되면 이 확률, 즉 다시 얘기하면 P 값에 대해서 어느 정도 끊었을 때 불합격 돼야 될 값들이 합격이 되는 확률이 점점 높아집니다. 낮을수록. 그러니까 결국 n을 증가시키면 이 값이 점점 내려간다는 얘기는 결국 소비자 위험 값을 점점 밑으로 더 내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와 N을 일정하게 두고 N이 변할 때 소비자 위험의 특징은 어떻게 되냐? 그거는 결국 감소시킨다는 이 말을 꼭 적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샘플의 크기가 크면, 즉 많은 샘플을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합격될 거냐 불합격될 거냐를 더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말만 가지고도 n이 증가된다는 이 말만 가지고도 당연히 소비자 위험 베타는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 특성 곡선 성질 세 번째 n이 스몰 n, 즉 샘플의 크기가 변할 때 소비자 위험은 어떠느냐?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샘플 크기를 일정하게 두고 합격 판정 개수를 높게 하거나 낮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같은 경우에는 앞에 얘기한 샘플의 크기를 크게 했을 때하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불합격되는 걸 더 많이 높일수록 당연히 소비자 위험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C가 증가할수록 옵시곡선은 오른쪽으로 기울기가 완만하며 소비자 위험은 증가되고 생산자 위험은 상대적으로, 소비자 위험과 생산자 위험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감소한다. C가 0이 되면 샘플링 검사는 옵시곡선의 기울기가 급격해지므로 좋은 방식의 샘플링 검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즉 불량이 전혀 없다. 합격 판정 개수의 기준에서 0이라는 것은 불합격이 나오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샘플링할 의미가 그렇게 없습니다. 자, 마지막 한번 4번을 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대신 성질 세 번째 보여드렸던 M이 샘플의 크기가 클 때는 점점 내려갔는데, 이건 반대로 합격 판정 개수가 C를 1로 뒀을 때, 예를 들어서 C가 1인 경우에는 이 정도의 옵시곡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C가 2가 되면, C가 3이 되면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오른쪽으로 계속 기울기가 완만하게 변하게 되고, 결국은 이 점을 봤을 때 소비자 위험이 점점 높아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비자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은 생산자 위험은 당연히 감소하는. 그래서 검사 특성 곡선 성질 중에 C가 합격 판정 개수가 변할 때는 소비자 위험이 증가한다는 말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C가 0이 된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이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어느 정도의 불량률 가지더라도 이 불량률이 전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소비자 위험을 감수하는 데까지 오지 않으면 당연히 불량이 없기 때문에 합격이라고 다 보면 되니까 소비자 위험 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할 샘플링 검사를 굳이 할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검사 특성 곡선 성질 4개를 봤는데, N 로또의 크기만 크게 변했을 때는 큰 의미가 없고 영향도 없고, N 샘플의 크기를 크게 하면 소비자 위험은 감소시키고, C 합격 판정 개수를 높이면 높일수록 소비자 위험은 증가하게 된다. 이것만 잘 알아두시면 옵시곡선에 대한 개념, 그리고 옵시곡선이 샘플의 크기가 변했을 때, 합격 판정 개수가 변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계산 문제도 한번 나오는 것 같아서 계산 문제도 한번 살짝 넣어봤습니다. LP와 P의 관계를 가지고 만든 게 옵시곡선인데, 이 NC 로또의 크기와 샘플 크기 그리고 합격 판정 개수, 이 세 가지가 주어졌을 때, 그 다음 P 불량률 주어졌을 때 우리가 LP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즉 로또를 합격할 확률 LP는 P 불량률과 그 다음 샘플의 크기, 그 다음 합격 판정 개수, 이 세 가지로 로또가 합격할 확률 LP를 구하는데, 이 LP를 구하는 방법은 초기화 분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이항 분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포화송 분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초기화 분포를 사용하는데 초기화 분포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초기화 분포에서 N, 이 로또의 크기가 무한정 크다, 이 얘기는 N이 10의 N, 즉 샘플 크기보다 한 10배 이상 된다. 그렇게 하면 굳이 초기화 분포를 쓰지 않고 이항 분포를 쓰더라도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는 맞다.
그리고 이항 분포에서 부적합 품률, 즉 이 P 값이 보통 0.1 정도, 즉 10% 이내로 들어가면 이 포화송 분포를 써도 거의 비슷하게, 차이는 좀 나지만 거의 비슷하게 퍼센테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초기화 분포에서 n이 만약에 10의 n보다 크고 그 다음 불량률이 0.1보다 작을 때는 포화송 분포를 사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뽑고요. 이 두 개의 식보다 이 포화송 분포를 사용하는 게 더 수월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포화송 분포를 사용해서 풀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문제를 하나 보시면 n이 1000, 그 다음 샘플 크기 20, C 2인 개수 규준형 1의 샘플링, 이건 뒤에 배우겠는데 일단 한 번 하는 샘플링 검사 샘플링을 보면 불량률이 P 5%입니다. 자, 여기 20에 10배를 곱해도 200n이 크기 때문에 이항 분포로 들어가고요. 이항 분포에서 P가 5%라는 얘기는 0.05, 0.1보다 적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바로 포화송 분포로 해서 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화송 분포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데 일단 X 우리가 몇 개를 뽑을지, 몇 개가 지금 샘플이 20개가 있는데 이 X라는 거는 불량되는 개수가 몇 개가 나올지 우리가 몰라요. 미지수입니다. X는. 그 다음 C, 그 C가 뭐냐면 당연히 합격 판정 개수. 그 다음 얘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X 팩토리 전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포화송 분포로 해서 구하는 하나의 공식입니다. 여기서 M은 MP라고 해가지고요. 샘플 크기하고 불량, 즉 불량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개 곱하기 0.05 해서 1이 됩니다. 즉 식을 쉽게 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전에 나왔던 문제는 반대로 50에 곱하기 0.02%라고 해서 나온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반대로 보통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 1로 두고요. 그래서 이 식에 넣어보면 x가 0에서 c는 2까지 가고요. 그 다음 2의 마이너스 m은 1로 가니까 2의 마이너스 1이 되겠고 곱하기 1의 x승, 이거 나누기 x 팩토리아가 되겠습니다. 이걸 구하게 되면 2의 마이너스 1승은 x하고 이 x에 대한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게 되고요. 따라서 얘는 x가 0부터 c까지, 그리고 1의 x승은 어떤 값을 하더라도 1이기 때문에 1이고 x 팩토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c가 2기 때문에 2로 두면 결국 이거는 2의 마이너스 1에 x가 0일 때는 1이고 x가 1일 때도 1이고 x가 2까지니까 2면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의 마이너스 1에 2.5 두 개를 곱한 값이고 2는 2.7182 분의 1 곱하기 2.5를 하면 얼마, 답은 90.2든가 92% 정도 나오는 거로. 그렇죠? 합격할 확률이 이 정도면 92%가 된다는 값을 냅니다. 문제는 소수점 4자리에서 3자리 올려라 했는데 2.7182 그 다음 81 이래 돼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숫자를 여도 90 1점 얼마 나오는데 맞춰서 올림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로트 우리가 지금 오시곡선 말고 앞에 샘플링, 그 다음 두 번째 샘플링 검사 두 번째 로트가 합격할 확률이 LP 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개념, 오시곡선의 개념, 그 다음 오시곡선을 변화시켰을 때 관련된 값들을 변화시켰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포화송 분포를 풀 때 만약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항 분포로 가야 되고 초기화 분포로 가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초기화 분포나 이항 분포에 대한 것은 표로 만들어 둔 게 있어요.
표로 만들어 두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표를 보고 누적 합격할 확률 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 표는 뭐 있으면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포화송 분포를 사용하는 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풀이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포화송 분포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상 샘플링 검사와 오씨 곡선에 대해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 특성 곡선 첫 번째 성질 n이 변할 때에 대한 그래프를 잠깐 표현을 하면, 여기도 똑같이 LP가 되겠고, 여기가 P 불량률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N과 C에 관련돼 가지고 이 세 개에 대한 값으로 하나 어떤 걸 표현했을 때, 로또의 크기가 크다고 해서 엄청 늘어나고 그리고 많은 변화가 느끼고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곡선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퍼센트 샘플링이라고, 즉 비례로 하는 샘플링 방법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n과 n, 즉 라지 n과 스몰 n에 대한 비율로 어느 정도 나타내는 겁니다. 오씨 곡선의 기울기가 급해지면 샘플링 검사의 판별 영역이 좋아지나, 로또의 크기가 변함에 따라 품질 보정의 정도가 달라지므로 일정한 품질의 보정을 얻을 수가 없다. 즉 n과 n의 차이에 의해서 많이 변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제대로 된 품질에 대한 보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n이 증가하는 비율만큼 샘플링의 정도가 향상되지는 이것도 않습니다. 이에 대한 예를 하나 또 그림을 그려보면, P라고 주면, 이 같은 경우에 보통 일단 기본부터 하나 하면, 이 같은 경우에 로또의 크기를 100이라 두고 그 다음 샘플의 크기를 한 10개로 뒀을 때 합격 판정 개수 C가 1일 때, 이거를 기본으로 봤을 때 만약 N을 1000으로 두고, 그러면 비례, 즉 이 퍼센트 샘플링은 N에 대한 비례로 나타나기 때문에 얘가 10배가 되기 때문에 곱하기 N도 결국 10배, C도 10배가 됩니다. 이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쭉 떨어지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는데, 결국 이런 비례로 하기 때문에 이 값들이 항상 품질에 대한 보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퍼센트 샘플링, 즉 비례로 하는 이 샘플링에 대한 이 값은 오씨 곡선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 비례로 두기, 특히 이 지금 아래쪽 이 부분이 더 좋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생산자 위험은 생산자 위험은 비슷한데 소비자 위험이 한참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더 좋긴 한데, 그 이유는 당연히 샘플링에 대한 크기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샘플 크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소비자 위험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국 품질 일정하게 우리가 합격 판정 기준으로 봤을 때 좋다고 볼 수 없어서 퍼센트 샘플링은 그렇게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앞에 두 개는 그렇게 샘플링에 대한 오씨 곡선, 즉 검사 특성 곡선에 있어서 두 개는 크게 좋은, 첫 번째 거는 별 영향이 없고 라지 n만 로또의 크기를 크게 했을 때는 별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비례로 했을 때는 품질 우리가 판정하는 기준이 정확하게 명확하지 않아서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번에 지금 얘기하는 이 두 개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문제도 잘 나오고 그리고 중요합니다. 자, C와 N, 로또의 크기와 합격 판정 개수는 고정, 즉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N만 변했을 때입니다. 즉 샘플의 크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검사를 하는 샘플의 크기를 크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면,
n이 증가할수록 OC 곡선의 기울기가 급격히 변하며 소비자 위험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 품질이 나쁜 로또가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적어지며 합격시키고 싶은 로또 쪽에서의 불합격 확률은 변화폭이 크지 않다.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소비자 위험을 많이 감소시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이 변한다. 이 검사 특성 곡선의 성질을 보게 되면 똑같이 LP라고 두고 합격 확률입니다. 그 다음 P 불량률을 했을 때, 자, n이 만약에 n의 처음을 n을 1로 했을 때 만약 n이 5가 된다. 이 경우에는 n 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n을 10으로 했을 때는 더 줄어들 거고, n이 100으로 하게 되면 거의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앞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베타 값을, 즉 소비자 위험 베타 값을 보게 되면 이 확률, 즉 다시 얘기하면 P 값에 대해서 어느 정도 끊었을 때 불합격 돼야 될 값들이 합격이 되는 확률이 점점 높아집니다. 낮을수록. 결국 n을 증가시키면 이 값이 점점 내려간다는 얘기는 결국 소비자 위험 값을 점점 밑으로 더 내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와 N을 일정하게 두고 N이 변할 때 소비자 위험의 특징은 어떻게 되냐? 그거는 결국 감소시킨다는 이 말을 꼭 적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샘플의 크기가 크면, 즉 많은 샘플을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합격될 거냐 불합격될 거냐를 더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말만 가지고도 n이 증가된다는 이 말만 가지고도 당연히 소비자 위험 베타는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 특성 곡선 성질 세 번째 n이 스몰 n, 즉 샘플의 크기가 변할 때 소비자 위험은 어떠느냐?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샘플 크기를 일정하게 두고 합격 판정 개수를 높게 하거나 낮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같은 경우에는 앞에 얘기한 샘플의 크기를 크게 했을 때하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불합격되는 것을 더 많이 높일수록 당연히 소비자 위험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C가 증가할수록 OC 곡선은 오른쪽으로 기울기가 완만하며 소비자 위험은 증가되고 생산자 위험은 상대적으로, 소비자 위험과 생산자 위험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감소한다. C가 0이 되면 샘플링 검사는 OC 곡선의 기울기가 급격해지므로 좋은 방식의 샘플링 검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즉 불량이 전혀 없다. 합격 판정 개수의 기준에서 0이라는 것은 불합격이 나오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샘플링 할 의미가 그렇게 없습니다. 자, 마지막 한번 4번을 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대신 성질 세 번째 보여드렸던 M이 샘플의 크기가 클 때는 점점 내려갔는데, 이건 반대로 합격 판정 개수가 C를 1로 뒀을 때, 예를 들어서 C가 1인 경우에는 이 정도의 OC 곡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C가 2가 되면, C가 3이 되면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오른쪽으로 계속 기울기가 완만하게 변하게 되고, 결국은 이 점을 봤을 때 소비자 위험이 점점 높아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비자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은 생산자 위험은 당연히 감소하는. 그래서 검사 특성 곡선 성질 중에 C가 합격 판정 개수가 변할 때는 소비자 위험이 증가한다는 말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C가 0이 된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이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어느 정도의 불량률 가지더라도 이 불량률이 전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소비자 위험을 감수하는 데까지 오지 않으면 당연히 불량이 없기 때문에 합격이라고 다 보면 되니까 소비자 위험 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할 샘플링 검사를 굳이 할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검사 특성 곡선 성질 4개를 봤는데 N 로또의 크기만 크게 변했을 때는 큰 의미가 없고 영향도 없고, N 샘플의 크기를 크게 하면 소비자 위험은 감소시키고, C 합격 판정 개수를 높이면 높일수록 소비자 위험은 증가하게 된다. 이것만 잘 알아두시면 오시곡선에 대한 개념, 그리고 오시곡선이 샘플의 크기가 변했을 때, 합격 판정 개수가 변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계산 문제도 한번 나오는 것 같아서 계산 문제도 한번 살짝 넣어봤습니다. LP와 P의 관계를 가지고 만든 게 오시곡선인데, 이 NC 로또의 크기와 샘플 크기 그리고 합격 판정 개수, 이 세 가지가 주어졌을 때, 그 다음 P 불량률 주어졌을 때 우리가 LP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즉 로또를 합격할 확률 LP는 P 불량률과 그 다음 샘플의 크기, 그 다음 합격 판정 개수, 이 세 가지로 로또가 합격할 확률 LP를 구하는데, 이 LP를 구하는 방법은 초기화 분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이항 분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포화송 분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초기화 분포를 사용하는데 초기화 분포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초기화 분포에서 N, 이 로또의 크기가 무한정 크다, 이 얘기는 N이 10의 N, 즉 샘플 크기보다 한 10배 이상 된다. 그렇게 하면 굳이 초기화 분포를 쓰지 않고 이항 분포를 쓰더라도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는 맞다. 그리고 이항 분포에서 부적합 품률, 즉 이 P 값이 보통 0.1 정도, 즉 10% 이내로 들어가면 이 포화송 분포를 써도 거의 비슷하게, 차이는 조금 나지만 거의 비슷하게 퍼센테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초기화 분포에서 N이 만약에 10의 N보다 크고, 그 다음 불량률이 0.1보다 작을 때는 포화송 분포를 사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뽑고요. 이 두 개의 식보다 이 포화송 분포를 사용하는 게 더 수월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포화송 분포를 사용해서 풀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문제를 하나 보시면 N 2000, 그 다음 샘플 크기 20, C 2인 개수 규준형 1회 샘플링, 이건 뒤에 배우겠는데, 일단 한 번 하는 샘플링을 보면 불량률이 P 5%입니다. 자, 여기 20에 10배를 곱해도 200N이 크기 때문에 이항 분포로 들어가고요. 이항 분포에서 P가 5%라는 얘기는 0.05, 0.1보다 적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바로 포화송 분포로 해서 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화송 분포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데, 일단 X, 우리가 몇 개를 뽑을지, 몇 개가 지금 샘플이 20개가 있는데, 이 X라는 거는 불량되는 개수가 몇 개가 나올지 우리가 몰라요. 미지수입니다, X는. 그 다음 C, 그 C가 뭐냐면 당연히 합격 판정 개수. 그 다음 얘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X 팩토리 전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포화송 분포로 해서 구하는 하나의 공식입니다. 여기서 M은 MP라고 해가지고요, 샘플 크기하고 불량, 즉 불량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개 곱하기 0.05 해서 1이 됩니다. 즉 식을 쉽게 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전에 나왔던 문제는 반대로 50에 곱하기 0.02%라고 해서 나온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반대로
보통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 1로 두고요. 그래서 이 식에 넣어보면 x가 0에서 c는 2까지 가고요. 그 다음 2의 마이너스 m은 1로 가니까 2의 마이너스 1이 되겠고, 곱하기 1의 x승, 이거 나누기 x 팩토리아가 되겠습니다. 이걸 구하게 되면 2의 마이너스 1승은 x하고 이 x에 대한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게 되고요. 따라서 얘는 x가 0부터 c까지, 그리고 1의 x승은 어떤 값을 하더라도 1이기 때문에 그리고 x 팩토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c가 2기 때문에 2로 두면 결국 이거는 2의 마이너스 1에 x가 0일 때는 1이고 x가 1일 때도 1이고 x가 2까지니까 2면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의 마이너스 1에 2.5 두 개를 곱한 값이고요. 이는 뭐 2.7182 분의 1 곱하기 2.5를 하면 뭐 얼마, 답은 90.2든가 92% 정도 나오는 거로. 그렇죠? 합격할 확률이 이 정도면 92%가 된다는 값을 냅니다. 문제는 뭐 소수점 뭐 4자리에 3자리 올려라 했는데 2.7182 그 다음 81 이래 돼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숫자를 얘도 90 1. 얼마 나오는데 맞춰서 올림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로트, 우리가 지금 오시곡선 말고 앞에 샘플링, 그 다음 두 번째 샘플링 검사 두 번째 로트가 합격할 확률이 LP 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개념, 오시곡선의 개념, 그 다음 오시곡선을 변화시켰을 때 관련된 값들을 변화시켰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포화송 분포를 풀 때 만약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항 분포로 가야 되고 초기화 분포로 가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초기화 분포나 이항 분포에 대한 것은 표로 만들어 둔 게 있어요. 표로 만들어 두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표를 보고 누적 합격할 확률 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 표는 있으면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포화송 분포를 사용하는 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풀이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포화송 분포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상 샘플링 검사와 오시곡선에 대해서 강의를 하였습니다.